예, 저는 가이스트전산학부의 허재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분은 아마도 전산학 전공을 하셨다면 다들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특히나 교과서로서 많이 뵀을 것 같은데,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전산기 조직이 이제 전공 필수다 보니까 전공 필수 과정 중에서 이분들이 쓰신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이제 사이테이션을 조금 따봤는데, 뭐가 키워드일까 싶으면 이제 프로세서 구조를 연구하는,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량적인 방법론을 좀 확립을 하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 구조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더스트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데요.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아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로 모으고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정량화할 거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들이 주창하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리스크라는 구조가 실제로 이제 모든 프로세서에 적용되는 영향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양력이 되는데요. 이제 존 헤네시와 데이빗 페러슨의 양력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헤네시의 경우에는 이제 스탠포드의 교수셨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학교 행정에 상당히 많은 이제 활동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스탠포드의 이제 총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의 교수였고, 좀 더 아카데미아 쪽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ACM 프레지던트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키텍처 ISA조차도 이제 오픈 소스화하지 않은 리스크5의 그 활동에서 또 초창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약간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 리스크 프로젝트라는 게 상당히 혁명적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 컴퓨터 아키텍처의 방향을 크게 바꿨다는데 다들 이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제시하신 리스크라는 구조가 이제 받아들인 이후부터 그 이후로는 시스크, 과거 방식으로서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는 새로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쓰던 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오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컴퓨터 아키텍처의 방향을 크게 바꾼 거고, 또 한 가지 헤네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컨트로버셜 했고 그다음에 언컨벤셔널 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아이디어였고 이걸 왜 안 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이걸 설득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이 그 좋은 어떤 기술적 진보에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됐었어야 되는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서 두 분이 같이 상을 받았으니까 사실 두 분 각각 또 많은 연구 업적이 있으시지만 두 분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리스크,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라는 아키텍처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고요. 2018년에 이제 이분들이 그 튜링 렉처를 그 튜링 어워드를 받고 렉처를 할 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지구상에 생성되고 있는 20빌리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에서 99%는 다 리스크 기반, 그러니까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에 속한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텔에서 가지고 온 이제 x86 기반의 시스템을 쓰실 텐데, 이거는 이제 마켓 셰어, 돈으로 따지면 이렇게 99%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세상에는 수많은 프로세서들이 사용되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제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카운트하게 되면 사실 이 넘버들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특히 요즘에 인베디드 시스템, IoT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다 Reduced Instruction Computer를 따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북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그 교육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단순히 이것들을 컴포넌트, VLSI 레벨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아키텍처라는 이제
어떤 컴포넌트들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교과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강의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전공자들이 많겠지만 또 강의 자체의 취지가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라고 제가 들어서 간단하게 몇 장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인스트럭션은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라는 게 있고 그 프로세서가 들어간 시스템이 있게 컴퓨터 시스템이 있게 될 텐데 얘들의 동작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계속 넘어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안에 있는 메모리의 컨텐트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CPU 프로세서 안에서도 작은 용량의 레지스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트가 계속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값이 그 다음에 바뀌게 되는 과정이고 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남으로써 실제 요즘에 이제 시스템이 상당히 빠른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1GHz, 4GHz 정도의 레인지라면 거의 10억 번 정도의 스테이트 변화, 또 40억 번까지의 스테이트 변화를 통해서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스테이트를 변화시킬 때는 작용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스트럭션을 하나 실행함으로써 그래서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컴퓨테이션의 유닛이 되고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이외에도 I/O 디바이스들이 이제 메모리의 컨텐트를 바꿀 수 있겠지만 오늘의 중심은 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그럼 실행한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런 폰노이만 기반의 머신에서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를 생성하고 그 바이너리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스트럭션들의 어떤 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일 텐데요. 그거를 메모리에 올리고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단계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이 뭘 하는지를 파악하는 디코드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지를 파악했다면 그 디코드한 정보를 바탕으로 CPU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다르게 조정을 함으로써 그 인스트럭션이 해야 되는 태스크를 하는 엑스큐션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끊임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는 게 프로세서의 동작 방식이 될 테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특별한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이제 갖고 올 인스트럭션들의 위치, 메모리에서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오느냐를 저장하는 이제 특별한 레지스터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고 뭐 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게 인스트럭션의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스트럭션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래서 모든 이제 어떤 아키텍처마다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정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왜 정의를 잘 해줘야 되냐면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또는 짧게 ISA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이 무엇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포맷은 바이너리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걔가 어떻게 스테이트를 바꾸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하드웨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느냐, 파이프라이닝이 되느냐, 아웃 오브 오더 엑스큐션이 되느냐, 캐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약속한 대로 동작할 거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에게 보여지는 하드웨어의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서 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스트럭션들을 정의를 해야 되고 인스트럭션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덧셈 뺄셈을 하는 컴퓨테이션을 하는 인스트럭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이라고 보통 하면 이제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다음 인스트럭션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원래 기본적인 프로그램 카운터의 변화는 바로 시퀀셜하게 그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가게 되지만 컨트롤 인스트럭션을 만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다른 데로 점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뭐 룹이 있거나 또는 펑션 콜이 있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변화시키는 이런 인스트럭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실제로 이동시키는 인스트럭션들이 있게 돼서 주로 이제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에서 CPU 쪽으로 데이터를 들고 온다든가 CPU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로 옮기는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컴퓨테이션이라는 것들은 원래 있던 어떤 밸류에서 그 밸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그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방법대로 그 밸류를 변환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예로서 MIPS라고 하는 이제 헤네시 교수님이 이제 개발하신 그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RISC라는 리스크 타입의 종류가 될 텐데요. 보시면 간단한 예로 덧셈을 하고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아주 간단한 덧셈을 하고 두 번째 있는 로드 워드 LW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가져오는 역할. 브랜치 이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값이 같으면 특정 위치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바꿈으로써 다음 인스트럭션 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역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인스트럭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IPS는 한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2비트라는 딱 고정된 사이즈를 가지고 포맷도 단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설명드릴 리스크라는 아키텍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특별하냐, 이게 그 튜링 어워드를 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리스크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리스크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전에 있었던 거는 CISC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그러니까 리스크가 reduced니까 CISC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수가 훨씬 많다는 의미가 우선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도 시스크라고 불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나오니까 그 정권은 이제 시스크가 됐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이제 IBM의 메인프레임이나 미니컴퓨터, 백스 같은 미니컴퓨터들이 다 시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시스크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유명한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X86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 2학년 수업을 하게 되면 X86을 어셈블리를 좀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X86이 뭐냐라고, 왜 그걸 X86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는데, X86은 이제 인텔과 AMD 여러분들의 PC나 랩탑에 쓰는 그 프로세서에서 쓰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이고, 이걸 X86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프로세서의 이름이 8086, 80286, 80386, 뭐 80486 이렇게 돼서 그 앞에 뒷자리, 가장 끝 뒷자리가 86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줄여서 X86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인스트럭션이 정의가 될 뿐만 아니라 되게 복잡한 인스트럭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노미알을 계산하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피션트들을 테이블로 정해놓고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실제 폴리노미알을 계산하는 형태의 복잡한 인스트럭션이 있어서, 이게 시스크의 구조에서의 특징은 인스트럭션 하나하나 개수가 단순히 많다는 걸 떠나가지고 아주 간단한 인스트럭션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인스트럭션까지 그 인스트럭션이 해야 될 일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다라는 게 시스크 아키텍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게 사실 70년대까지 나오는 시스템은 다 시스크 구조가 될 텐데 왜 시스크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머신은 하이 레벨의 랭귀지가 해주는 것들을 최대한 좀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노미얼을 수많은 인스트럭션을 실행해서 표현하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보다 하드웨어가 폴리노미얼 하나 해주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당시에는 컴파일러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컴파일러가 아주 좋은 양질의 머신 코드들을 생성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프로그램 컨트롤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조금 스킵을 하겠는데요. 뒤에 걸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Y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구현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 시스크를 한 이유는 코드 덴시티 때문인데, 코드 덴시티라고 하면 실제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리에 올렸을 때 그 메모리 사용량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초창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워낙 비싼 이제 컴포넌트다 보니까 코드의 크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은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써야 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x86 ISA에서의 인스트럭션들의 포맷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각각입니다.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장점은 뭐냐면 얘들을 이제 잘 패킹을 하면 실제 그 인스트럭션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메모리가 귀중한 자원이다 보니까 코드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도 이분들의 목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인스트럭션 몇 개 더 넣었다. 더 넣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컴패터빌리티, 과거에 돌던 특히 x86이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기존에 돌던 바이너리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각 인스트럭션들이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될 때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CPU 안에 리드온리 메모리가 있고 그 리드온리 메모리 안에서 그 인스트럭션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가 정의가 되게 되고 그 시그널을 가지고 CPU 안에 있는 여러 컴포넌트를 동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컴파일러도 별로 안 좋고 메모리는 너무 비싸고 하니까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스크 구조가 되는데 이제 80년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모리 양도 꽤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좀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 인스트럭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마 IBM 360 머신에서 가져온 시스크 머신에서 가져온 데이터일 텐데 실제로 사용되는 거 보니까 한 10개의 인스트럭션들이 실제 인스트럭션 사용된 거에 거의 80%를 차지하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21개 정도로 하면 그 인스트럭션들이 실제 인스트럭션들의 95%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아주 소수의 인스트럭션들이 대부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크 아키텍처에는 수많은 인스트럭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컴플렉시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리고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 당연히 에러를 만들기가 쉬워졌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패터슨 그 교수님이 아마 사바티컬이었나 이렇게 해서 벡스 같은 데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크는 디자인 에러가 많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롬에 넣는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 패치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버그가 발생되면 고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하셨고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런 시스크라는 시스템의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그 다음 이제 이 두 분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이제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볼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게 될 텐데요. 리스크는 이제 인스트럭션의 수를 확 줄이게 됩니다. 10개에서 100개 정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로 줄이게 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고자 한 거는 뭐냐면 각각의 인스트럭션 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이 해야 되는 일의 양도 거의 일괄적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은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컴퓨테이션을 하고 다른 건 아주 단순한 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스트럭션마다 해야 되는 일의 양들을 어느 정도 유니폼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스트럭션에서 어떤 인풋으로서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도 가져오고 레지스터에서도 가져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메모리를 접근하려면 따로 인스트럭션을 써. 그 다음에 모든 컴퓨테이션은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오퍼런드로 써. 이런 형태로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이 해야 될 일의 양을 잘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좋아지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이프라이닝이라든가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만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단순화시키고 숫자를 줄이고 인스트럭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유니포마이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해지는 게 컴파일러 쪽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컴파일러가 양질의 코드를 만들어 있어야만 이 리스크 구조가 효율성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스크는 이제 헤네시와 패터슨의 그 주창한 것으로 기억을 하시지만 또 그전에도 사실 IBM 내부에서도 리스크 구조를 이제 택하려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1 머신이 되게 되는데 70년대 중후반에서 이제 개발이 되던 거였고 요 프로젝트를 리드하신 분이 존 코크라고 있는데, 라는 분이 사실은 1987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튜링 상을 받은 것보다 몇 년인가요? 17년에서 87년이니까 30년 전에 튜링 어워드를 이미 받으신 분이고요.
이분의 이제 왜 받으신지를 보면 사실은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하나가 컴파일러 기술이고 하나가 리스크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약간 르네상스맨 같이 컴파일러와 하드웨어를 다 아우르는 아주 훌륭한 개발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BM에서 했다라는 것들은 IBM 내부에서의 그 어떤 그 연구 개발이었지 이게 전체 연구 커뮤니티의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이제 이 헤네시와 패터슨이 한 얘기는 연구 커뮤니티 내에서 디베이트를 만들고 시스크냐 리스크냐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를 이끌었다는 데서 이 두 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81년에 이제 버클리에서 패터슨 교수님이 이제 리스크 1을 만들게 되는데 만드는 과정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걸 뭔가 연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그레주에이트 코र्스를 4개를 만듭니다. 4개를 만들고 그 코र्스를 4번 하면서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44,000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리스크 머신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스크2는 이제 그걸 계산하는 형태로 그 다음 해에 만들게 되는데 이 리스크2가 썬마이크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스팍 아키텍처의 기본이 되는 구조이고 이제 이 세미나라는 논문이 이제 The Case for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를 쓰시게 되는데 제목이 이제 이분들의 연구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 원조가 되게 됩니다. 그 헤네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PS라는 또 다른 그 리스크 프로세서를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81년에 리스크를 제안했지만 같이 하신 건 아니고 패터슨 교수님은 리스크, 헤네시 교수님은 MIPS를 추천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는 여기서의 리스크는 고유명사, 그러니까 패터슨 교수님이 하신 그 프로젝트의 이름으로서 리스크 1, 2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er라는 그 단어 자체는 좀 더 보통 명사에 가까운 의미로 두 개가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IPS도 리스크의 한 종류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옛날 컴퓨터 회사가 이걸 상용화 시켰고 나중에는 이제 MIPS 컴퓨터라고 분사가 됐고요. 계속해서 이 상용화가 돼서 개발이 되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서버 쪽이나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서 많은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최근에는 MIPS 컴퓨터에서는 오히려 오픈 소스된 리스크5를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만드는 리스크를 왜 좋으냐 기존의 시스크 구조에 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인스트럭션의 종류가 줄어들고 포맷이 단순해지고 하는 일이 그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을 디코드하고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파워도 적게 먹고 파워 이피션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바일 컴퓨터에서의 꼭 필요한 장점이 돼서 이게 왜 리스크라는 머신이 인베디드 시스템, IoT 모바일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은 이제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파이프라인 이전에는 하나의 인스트럭션들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이런 형태로 되었다면 파이프라이닝을 도입하게 되면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인스트럭션이 한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 인스트럭션들을 시작하고 이렇게 병렬화를 어떤 형태의 파이프라이닝 형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이고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이 파이프라이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그리고 효율성의 모두 측면에서 더 우수했다라는 게 리스크의 장점이 될 테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그 헤네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트로버셜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80년대 초중반에서 90년대까지도 사실 이 디베이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리스크가 좋으냐, 시스크가 좋으냐, 리스크로 가야 되냐, 시스크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디베이트가 계속되었던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다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C라든가 또는 이제 서버에서는 사실 x86이 아직도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x86은 대표적인 시스크 아키텍처고 인스트럭션 해서가 이미 지금은 수천 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근데 이제 이 X86을 좀 뜯어보면 사실은 껍데기는 시스크인데 안에 내부 엔진은 리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시스크 인스트럭션들을 마이크로옵이라고 하는 리스크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실제 하드웨어는 리스크처럼 구현이 되는데 여기에 담겨진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게 P6 아키텍처, 그러니까 펜티엄 프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리드한 분이 콜웰이라는 분인데요. 콜웰이라는 분은 이제 이 펜티엄 크로니클이라는 책을 쓰신 그 분인데 이분이 CMU에서 박사과정에서 쓴 논문이 박사 주제가 리스크와 시스크 사이에 비교를 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원래 논문의 논조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시스크가 이론적으로 나쁠 게 없다.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좀 가져오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해서는 인텔에서는 이제 리스크 기반의 이 엔진들을 다 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ARM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프로세서 아키텍처이고 리스크의 구조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이제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5인데, 아까 그 패턴스 교수님이 이제 참여를 하신 부분이고, 이거는 아키텍처를 오픈 소스화하고, 그 다음에 로열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많이, 에코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좀 잠시 보면, 이제 컴퓨팅이 초창기에 되는 50년에서 70년대는, 어쩔 수 없이 시스크라는 시스템으로서 출발을 했었는데 80년대 초반에서 이제 리스크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디베이트 시작됐습니다.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그러다가 2000년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는 프로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X86이 되는데 X86이 내부적으로 이제 리스크 구조를 차용하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시스크를 고수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고 2010년이 되면 이제 모바일 시스템의 시대가 됨으로써 대부분의 모바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들은 리스크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리스크 구조가 제시된 이후부터 새로 ISA를 만드는데 시스크를 따르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터슨 교수님은 아카데미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연구들이 리스크만큼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 연구실에서 제시가 되었고, IRAM이 이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프로세싱 인메모리의 원조쯤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논문들이 다 A Case of Four라는 말로 시작돼서 이 논문의 그 연구실에 이제 색깔을 잘 보여주는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The Case for 리스크였는데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경우에는 A Case for로 쓰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약간 서툴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투링 렉처를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서의 성능이라는 게 아주 급속도로 초창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무얼스로와 비슷한 급으로 한 2년에 2배씩 성능이 뛰다가 갑자기 이제 그 기울기가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하나의 코어의 성능으로 보면 그 기울기가 플랫보다는 조금 있지만 아주 낮은 상태인데 이게 그러면 프로세서의 그 성능 향상의 시대는 끝났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렉처를 하신 게 2018년이니까 아직까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GPU와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뜨기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아직 충분히 있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아키텍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한다면 NPU 같은 것들 또는 GPU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하드웨어로 좀 광범위하게 본다면 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시큐리티의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야 된다. 인스트럭션 셋도 오픈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선돼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칩 개발 과정도 빠르게 만들어보고 고치고 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18년 이후로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은 이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몇 가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